도안고등학교 지구과학 5원 선택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뭐 새롭게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고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개념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새롭게 개념을 잘 배우고 그거를 복습하고 뭐 복습했던 내용을 확인해보는 문제풀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그만큼이나 많이 중요한 게 배웠던 내용을 잘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 내용은 여기에 있었지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요거를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고자 먼저 스님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면서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싹 그냥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체 지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을 스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판구조론, 두 번째 화성암에 대해서 배우고 네 번째 퇴저감, 마지막에 지구의 역사인데 이 지구의 역사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고 중간고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만 볼 거고요. 여기에 보면 스님이 뭐 별표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수능 9월, 6월 요 세 개의 기출에 출제되어 있는 경우에 스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별이 두 개면 두 번 출제가 됐다는 의미고 한 개면 한 번 출제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좀 유용하게 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인 판구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가 요 정립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판구조론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립이 됐냐면요. 첫 번째, 바로 베게너가 대륙이 이동을 합니다라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증거들을 대는데 해안선이 유사하다. 즉 대서양 특히나 대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양옆에 있는 두 대륙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 해안선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석 분포 특히 뭐 글로소프테리스라든가 이러한 화석들의 분포가 연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빙하도 빙하퇴적층 빙하퇴적층이 성장해 나갔던 그 방향이 어느 한 점에서 퍼져나가는 방향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산맥이라든가 암석 분포와 같은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게너는 과거의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요 사이에 판게아인 초대륙인 판게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러한 대륙이동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죠. 왜냐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대륙이 이동을 하는데? 라는 거에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것에 조금 원동력을 설명할 만한 것을 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홈스가 멘틀이 대류하고 그거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홈스는 멘틀의 열대류 즉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그런 홈스의 말에도 다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음향특심법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죠. 이 음향특심법을 통해서 해저의 지형을 측정하게 되는데 음향특심법이 여기 보니까 별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6월, 9월 수능 중에서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음향특심법을 통해서 해저의 그 깊이, 수심을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그 공식을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수심의 경우를 D라고 했을 때 2분의 1 VT이다. 그래서 V의 경우에는 음파의 속도이고요. 토가 아니라 T의 경우에는 왕복 시간입니다. 왕복 시간. 그래서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앞에다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양특심법에 의해서 해저 지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해령이라는 것이 있고 해구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해저 확장설이죠. 해스와 디츠의 경우가 주장을 한 해저 확장설입니다. 요 해저 확장설의 경우에는
해령에서 발산한 그러한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섭입을 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해저 확장설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연령 분포가 그러니까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수심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지각률류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거 말고도 섭입대 부근에서의 지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점점 깊어지는 이러한 섭입대 부근에서 점점 지진의 분포가 깊어지죠. 이런 거라든가 혹은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저 확장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면서 이러한 해저 확장설을 주장을 하고 이러한 해저 확장설이 판구조론을 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된 판구조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판구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층상구조의 경우를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도 배웠지만 그것 말고 새롭게 배웠었죠. 암석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들어가면 연약권, 그 다음에는 하부 멘틀이었고요. 하부 멘틀 아래로 들어가면 외핵, 그리고 내핵으로 지구의 층상 구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암석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각과 그리고 상부 멘틀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딱딱한 지각과 딱딱한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권은 딱딱하고 이러한 암석권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암석권과 같이 스님이 얘기를 했었던 게 연약권인데 연약권은 상부 멘틀 중에서도 말랑말랑한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판의 경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면 발산형 경계, 서로 점점 가까워진다 하면 수렴형 경계였는데 수렴형 경계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충돌형 경계와 그리고 섭입형 경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존형 경계. 그래서 여기 있는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지, 지형, 지진, 화산, 실제 지역 이런 것까지도 잘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웠던 게 판의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일단 멘틀 대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뭐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이고 하강부는 서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멘틀 대류에 더해져서 판 자체가 만들어지는 힘, 해령에서는 이러한 경사에 의해서 서로 중력적인 힘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러한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섭입대에서는 이런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요것이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었던 게 플룸 구조론이었습니다. 플룸 구조론에 대한 내용은 처음 배우는 거라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무튼 요 플룸 구조론에 대한 내용으로 하면서 두 가지 플룸이 있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이 있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도가 어떤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지진파의 속도가 어느 게 빠른지 뭐 이런 내용 정리했었으니까 한번 프린트 확인을 하면 되고 이러한 플룸 구조론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러한 멘트 대류 가지고서는 판의 경계에 있는 활동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판 내부에 있는 열점 같은 경우에는 플룸 구조론으로 밖에 설명을 못했다 하면서 플룸 구조론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플룸 구조론과 같이 열점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2번 출제가 됐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구조론의 마지막 내용이 대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대륙의 경우가 이동을 하고 지금 현재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그거를 연구한 방법이 바로 고지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지자기에 대한 내용, 지구의 지자기 이런 내용을 배웠었고 이러한 고지자기를 통해서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각을 가지고선 위도를 알아내서 대륙의 경우가 과거에 어느 위도에 있었는지 알아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구 자기의 그러한
북극,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과거 옛날 대륙의 모습을 좀 추측을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륙 분포의 변화인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대륙이 분포해 왔었고 또 더해서 미래에는 대륙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러한 내용도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구조론 내용이 끝이 났고 두 번째 화성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화성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암석 이름의 정의가 중요한데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성암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연히 마그마에 대한 이해가 먼저겠죠. 그래서 마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의 종류를 구분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러한 마그마의 종류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보다 적은 경우 현무암지 마그마라고 했었고 52%에서 63% 사이면 안살암질, 63%보다 많으면 유문암지 마그마다 라고 했습니다. 온도는 누가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현무암지 마그마가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유문암지 마그마로 갈수록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얘가 찐득찐득하냐 요러한 내용인데 이거는 밀가루의 밀가루 반죽 요런 거에 예시를 들었었죠. SiO2가 마치 밀가루 가루와 같다. 그러니까 밀가루 가루가 적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낮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밀가루 가루가 많기 때문에 높다. 그래서 점성의 경우에는 요렇게 되겠고 이러한 점성에 의해서 화산체의 경사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는 점성이 낮아서 주르륵 흐르는 마그마다. 그래서 화산체의 경사가 완만하고요. 완만하다. 유문암지 마그마의 경우에는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말고도 화산가스의 함량이라든가 혹은 유동성 이런 것도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온도, 그리고 여기가 깊이.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렇게 지하에 지하 온도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멘틀의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 물을 포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다. 이러한 그림 선생님 지금 조금 대충 그렸는데 이러한 그래프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그마를 생성하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력이 하강을 하게 되면 마그마가 생성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멘틀이 물을 포함하면 이렇게 아예 이동을 하듯이 물의 첨가가 이러한 세 번째의 생성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실제 지형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해령, 열점, 섭입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애들에서 어떤 마그마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마그마가 생성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반드시 복습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스님하고 빈칸 정도만 채워볼게요. 해령은 일단 압력이 하강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령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이러한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질이 상승을 하면서 압력이 하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멘틀의 물질이 녹아서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열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령이랑 얘도 압력이 하강해서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섭입 때는 얘가 섭입을 하면서 물이 첨가가 되게 된다. 그래서 되게 마그마의 생성 조건이 복잡한데 첫 번째는 물의 첨가에 의해서 멘틀 부분이 용융되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러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점점 위로 올라오다가 대륙지각에 달라붙어서 대륙지각을 녹이게 되죠. 그때 온도가 상승시키는 이러한 온도 상승의 과정에 의해서 대륙지각이 용융되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지금 모르고 있으면 조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러한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 이거는 생성 조건은 아니지만 그냥 요거는 그럼 여기다 적지 않고 결국에는 유문암지 마그마와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된 애들이 합쳐져서 최종 분출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그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화성암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성암. 그래서 이러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산출 상태, 즉 이러한 암석의 조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표에서 산출되면 우리가 그것을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하 심부에서 산출이 되면 굳어서서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익숙할 텐데 두 번째 화학 조성에 따라서도 구분을 했습니다. 요거는 SiO2 함량입니다. SiO2 함량이 많으면 그 경우 우리가 산성암이라고 불렀고요. 점점 해서 적을 경우에는 바로 염기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느냐. 요거는 마그마의 종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52%보다 낮으면 그때 염기성암, 63%보다 많으면 산성암, 그 사이는 중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화성암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 밀도는 어떤지, 냉각 속도, 조직, 그래서 뭐 세립질 조직, 조립질 조직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리고 유색 광물의 비율 등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배웠던 내용이 한반도에는 어떤 화산암 지형이 나타날까 이 내용을 배웠었는데 화산암 지역과 심성암 지역으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화산암 지역의 대표적인 예시들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한탄강 일대 뭐 이러한 부분인데 얘네들은 어떤 전리가 나타났었냐면요. 마그마가 지표면에 분출되어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암석이 수축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만들어졌었죠. 이러한 화산암 지역은 대부분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거의 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지형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성암 지역으로는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이라든가 설악산의 울산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하 심부에서 굳어있던 애들이 지표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암석이 팽창해가지고 전리가 생겨난다. 그것을 판의 모양으로 생겨난다 해서 판상전리다 라고 했었고요.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중생대 부근에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여기 계족산의 경우도 중생대의 심성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강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참고적인 내용이고 여기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퇴적암의 경우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그 종류가 뭔지부터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아이고. 자, 그러면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여기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 쌤이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어떤 물질들이 침식이라든가 물질이라기보다는 그런 지층 혹은 암석들이 침식, 풍화를 받게 되면요. 걔네들이 운반이 됩니다. 이때 운반시키는 것들은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빙하 이러한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다가 그것이 퇴적이 되면 바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성 작용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퇴적암이 되는 거죠. 이러한 속성 작용을 거치는데 이 속성 작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생성은 속성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속성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 첫 번째는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다짐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다짐 작용 이후에 교결 물질들이 침전하는 교결 작용이 있습니다. 교결 작용은 선생님이 어떤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 작용이다 해서 시멘트화 작용이다 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 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퇴적암의 종류도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풍화라든가 침식 같은 것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퇴적이 되고 속성 작용을 거치면 그거를 우리가 세설성 퇴적암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화학적 퇴적암은 이런 침전이라든가 증발, 어떤 물에 있는 물질들이 가라앉거나 혹은 증발함,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은 동식물의 유해, 즉 껍데기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뼈, 이러한 것들이 가라앉아서 침전이 아니라 그게 퇴적되어서 속성작용을 받으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퇴적 입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점토, 가장 작은 점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자갈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래는 16분의 1에서 2mm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모래라고 얘기를 하고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점토, 2mm보다 크면 자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토가 굳으면 이암이나 쉐일, 그리고 모래가 굳으면 사암, 요 자갈이 굳으면 여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쇠설성 퇴적암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배웠었던 내용이 퇴적 구조예요. 퇴적 구조. 퇴적 구조는 이름에서도 퇴적자가 붙어 있다시피 퇴적 작용이 일어날 때 생겨나는 구조를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하기 때문에 퇴적 구조는 퇴적암에서밖에 만들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퇴적 구조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층리인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생긴 퇴적 구조가 사층리이죠. 그래서 물이라든가 혹은 바람에 의해서 이동해서 층의 경우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딱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퇴적 구조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막이나 하천 같은 곳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점이층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탕류에 의해서 와르르 쏟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혹은 저타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은 대륙대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혹은 깊은 호수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흔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생겨날까요? 얕은 곳에서 나타날까요? 연흔이라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 자국이 남아있는 구조가 연흔인데, 당연히 이 물에 의해서 연흔이 나타나려면 요 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심이 얕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흔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형성이 되고, 건열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쫙쫙쫙 쪼개져서 이러한 쐐기 모양이 나타나는 곳이 건열이고, 그래서 얘는 건조한 기후에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퇴적 구조가 잘 나타나고 혹은 퇴적암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지역에서는 뭐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에서 여기서는 삼엽충 화석이 선생님이 하나씩 요 지역마다 키포인트 하나만 외워놔서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암기를 해두면 조금 편할 거다라고 했었죠. 그것만 한번 거기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태백시, 강원도에 있는 태백시는 삼엽충 화석이었습니다. 삼엽충의 경우에 고생대에 퇴적이 되었었고 우리나라의 고생대 지역의 경우에는 다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성대 이 화상시에 있는 시화호의 경우에는 공룡알 화석이 키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요것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공룡알 화석이 퇴적이 되었었다라고 했었고 경상남도에 있는 고성군 덕명리 해안의 경우는 공룡 발자국이 유명했습니다. 고성군이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채석강은 그림을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도 보여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층리가 있는 이러한 층리가 있었던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진안군 마이산의 경우에는 타포니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형이었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 지역 중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한탄강에 있는 수월봉이 있는데 수월봉은 굉장히 얘도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바로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응애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수월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 지질구조였습니다. 지질구조를 크게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빠졌어요. 바로 관입과 포획이죠. 그거를 여기다 꼭 적어 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습곡에 대해서 배웠었죠. 습곡의 경우가
습곡 축면이라든가 배사, 향사 요러한 구조, 그리고 뭐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요러한 습곡의 종류들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단층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단층의 종류로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요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전리에는 주상전리와 판상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또 배웠고요. 부정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면서 선생님이 융기 횟수 어떻게 구하는지도 설명을 했었고요. 부정합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놔 볼까요? 평행부정합, 그리고 경사부정합, 그리고 난정합이 있었습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얘네들을 각각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의 증거로는 기저여감과 생물계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기저여감, 생물계 변화가 부정합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이 있었는데 관입이 무엇인지 관입은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으면 이렇게 마그마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고 했었고요. 포획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입되면서 주변에 있던 지층의 경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포획이라고 했었죠. 아무튼 관입암, 포획암 이러한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지금 마음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잘 복습을 했었더라면 아마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러한 마인드맵이 막 폴더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처음 보면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거나 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문에 막 정신없고 다들 바쁘게 공부하고 있고 약간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고사 또 결국에는 언젠간 끝이 나잖아요. 그쵸? 그 끝날 날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운을 내면서 파이팅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특히 지구과학 공부도 파이팅입니다.